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3회 전산세무 1급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본 항목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로 틀린 것은? 그래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없는 게 플러스 자본금이 있었다.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과 자본금은 틀리다고 그랬었죠. 금이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플러스 항목, 자본조정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에 분류되지 않은 손익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본잉여금에는 그쵸, 주식발의 초과금이랑 감자 차익 있었습니다. 자, 2번 자본조정에는 감자 차손 그리고 처분 손실 마이너스 항목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손실 항목들이 있고 3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외워야 된다 그랬었죠. 뭐가 있다?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도 뭐 있다? 해외 산업 환산 손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출자전환 채무는 뭐냐면 얘는 자본조정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에 이익잉여금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 해외산업 환산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주현상은 액면금액 100만원짜리 표시이자율 연 8%, 사채 권면상 발행일은 2019년 1월 1일 만기 3년에 사채를 2019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사채 권면사 발행일이 2019년 1월 1일에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자, 시장이자율은 뭐랑 똑같다? 유효이자율과 똑같다. 현가계에서는 아래표를 이용한다 해서 아래에 이렇게 현가의 수표가 있고요. 주현상이 2019년 12월 31일에 상각 때 기말에 상각 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얼마인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수업에 추가가 돼 있긴 한데,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사채 보세요. 표시이자율, 액면이자율 연 8%고,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 연 10%다.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크면 무슨 반응이다? 무슨 반응이에요? 할인 발행이에요. 그쵸? 할인 발행이고, 그러니까 할인 발행 자금 나왔죠? 네, 할인 발행인 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계산할 때 항상 뭘 한다? 이 시장이자 유효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론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단일금액이란 뜻은 요 액면금액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정상연금,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요걸 이용할 거고 액면금액 100만원은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요걸 이용할 건데 자,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금액 실지급 이자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를 메모한 상태에서 저의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힘들면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 할인 발행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큰 거. 자,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현재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PV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A 원금이다. 그래서 1은 플러스 R에서 R은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되겠고 N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한번 잡으세요. 우리는 현가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1년도 X1년도에 100만원짜리 액면이자율 10, 시장 이자율 15%, 만기는 3년,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한다고 됐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구해요. 자, 내가 이때 발행했죠. 자, 근데 우리는 이자는 항상 얼마 지급한다?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실제로 3년 후에 얘네들의 10만원의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요. 자, 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만기에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자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1 플러스 시장이 이자율 15%죠? 걔 1제곱하면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에 실제로는 우리가 30만 원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산식에 의한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원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후니까 3년 후에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3년 후에 65만 7천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 부분과 원금 부분을 더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얘의 사채의 가치는 요거밖에 안 된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삼각표를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스케줄표를 만드는 건데 보세요. 이 유의자, 기말의 유의자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장부금액 얘는 원금과 이자의 현재 가치 금액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15를 곱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액면 이자율은 100만 원의 10%니까 항상 고정이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만큼 어떻게 하냐면은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사할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장부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랑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똑같이 10% 곱해서 뺀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또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더해서 결국은 3년도 기말에 내가 갚아야 돼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처음에 사채 발행한 거 인식해주고 실제로 들어온 금액 요거 그 사할차들을 이 금액들을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서 결국은 얘네들을 없애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채가 똑같이 나가는 거고 회사는 내가 싸게 했기 때문에 요 금액의 차이만큼 현금의 유입 유출이 있는 거고요. 요 차익들은 다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는 회계 처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액면 금액이고 얘는 이자 금액을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유효 이자에서 액면 이자 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유효 이자에서 액면 이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를 우리가 구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유효 이자는 사채 현재 가치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에요. 그럼 사채의 현재 가치는 모르죠? 유효 이자율은 여기 있어요. 10%. 자, 그래서 사채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금의 현재 가치 더하기 이자의 현재 가치예요. 원금의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요. 100만 원 곱하기 얘. 이자의 현재 가치는 이자 얼마예요? 우리 8%니까 얘는 액면 이자로 해야 돼요. 아이고 여기 좀 바뀌었네. 자, 그래서 100만 원에 8% 곱해서 얼마예요? 8만 원에다가 이 이자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 주시게 되면 95만 24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사채 현재 가치 얘죠? 얘에다가 유효이자율인 거 10% 곱해서 95,000원이 나오는 거고요. 액면이자는 그대로 100만원의 표시이자를 곱해서 8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 95,024원과 8만원의 차이가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셔도 되고요. 나 이런 거 맞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2019년 중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관한 내용이다.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과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3만원이 있었네요. 그런데 5월 27일, 11월 3일, 12월 31일에 각각 이러한 거래들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2019년 5월 27일 어떻게 했냐면 대손 처리가 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대손 충당금 3만원 죽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대손 처리됐으니까 매출채권 죽이시고 기존에 잔액이 있던 대손 충당금 죽이시고 나머지는 뭐다?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3일 전년도 대손 처리된 매수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하냐면 매출채권 회수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이 죽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을 받았으면 보통 예금 인식하시면 되겠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기말 매수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예상이 27,000원이래요. 그쵸?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 대손 예상액이 무슨 얘기예요? 대손 충당금을 27,000원으로 만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기초 대손 충당금 날라갔고,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요거예요. 그쵸? 근데 기말이 얼마냐면은 27,000원 만들래요. 그럼 얼마만 더 설정하면 된다? 보충법을 설정하니까 22,000원만 설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손 충당금이 22,000원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27,000원에서 5,000원 뺀 금액 넣으시면 되겠고요. 차변은 당연히 대손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말의 잔액은 대손 충당금은 이거 27,000원이 되겠고 대손 상각비는 이렇게 해서 4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면 요놈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용역 제공거래에 대하여 진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정 중 잘못된 것은입니다. 자, 1번 추정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이 수익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그쵸? 원가가 수익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 나머지 그 차액은 손실로 인식하시면은 되겠죠. 자, 2번 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출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어떻게 한다?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수익이 0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100만 원 전부 다 뭘로 한다?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 즉 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 100만 원이 수익으로 돼서 110이나 120이 될 것 같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었는데 다시 해볼게요. 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 100만 원이 수익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얘가 이제 해소가 돼서 110이나 120 정도로 수익이 날 것 같아.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을 재적용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예로 틀린 것은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론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와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나누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개념을 잡으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뭐냐면 부채나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재무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게 되면 보고 푸실 수 있어요. 자,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현금 유입은 뭐예요? 얘 자산이니까 뭐예요? 그래서 얘는 투자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되겠어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5번은 이런 식으로 부채 또는 자본 계정에 영향을 주는 거를 아시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푸셔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푸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혹시나 요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만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한결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총계에 투입되고 저쩌고 돼서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랬었죠. 제가 맞는 공식을 가지고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한다.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구하고 평균법은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는 평균법을 구할 거기 때문에
자, 평균법만 가지고 해볼게요. 요령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선임선출법도 똑같은 요령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평균법은 하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할 게 이거예요. 단기 완성량을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 단기 완성량은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문제를 읽고 기초제공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단기 완성량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얘를 이용해서 구하시고 기말제공품이 있으면 땡큐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들을 합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법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단기 완성량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얼마냐면 기초제공품 400,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거 1600, 단기 착수 1600 더하고 빼기 기말제공 얼마다? 500. 아이고, 제가 잘못 넣었네요. 잠시만요. 좀 수정을 할게요. 이거 잘못 넣었네. 얘가 500이고 얘가 1500인데. 자, 그래서 하시면은 기초 400, 단기 착수 1600, 기말 제공품 500. 그래서 단기 완성량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문제에 주어져 있죠? 얘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일단 검사를 해보니까 맞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단기 완성량이 1500단위예요. 자, 1500개인데 어떻게 한다? 재료비랑 가공비는 단기 완성량 100%라는 그 뜻은 1500개를 100% 적용하는 뜻이고요. 자, 기말제공품 몇 개냐면 500개인데 어떻게 하냐? 재료비는 100% 적용, 500개 그대로 적용. 자, 가공비는 완성도의 퍼센트 무슨 얘기냐면 500에다가 40% 곱해서 200단위 이렇게 늘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시면 재료비는 2000개, 가공비는 1700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원가는 제가 이걸 메모를 빼놨네. 수량을 어떻게 한다? 원가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 그쵸? 자, 그래서 수량은 구했네. 그쵸? 자,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수량을 투입된 원가 금액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수량은 이렇게 구했고 이제 원가만 구하시면 되겠는데 자, 재료비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네. 가공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단가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재료비는 이렇게 40만원에 2,000원이니까 얼마예요? 200원이 되겠고 가공비는 1700단인데 17만원이니까 몇 개다? 얼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200원이고 가공비는 100원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고르시오. 고정 원가는 자 보겠습니다. 1번 고정 원가는 조업대 증가함에 관계없이 그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고정 원가는 어떻게 된다? 자, 이게 금액이고 얘가 조업도면 조업대와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일정한 게 고정비였었죠? 맞습니다. 자,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제거액과 단기 총 제조 원가의 합해서 뭘 뺀다? 기말 제품이 아니다. 뭐라? 기말 제공품이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원재료 노비 제조 경비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고 여기서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공품인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말은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재료 이용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87만 5천원일 때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가공 원가. 그래서 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가공비라고 불러볼게요. 어차피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공비는 뭐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지만 뭐다? 단기총 제조 원가는 얘네 3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네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얘네 3개의 합계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인데 자, 차근차근 구해볼까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었죠? 가공비랑 똑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가공비를 보니까 직접 재료비의 200%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단기총 제조 원가는 무슨 얘기다?
직접 재료비의 300%란 얘기예요. 그쵸? 얘랑 얘랑 더하니까. 그래서 장기총 재정가는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다? 직접 재료비의 300%다. 187만 5천 원이 직접 재료비의 3배니까 직접 재료비는 나누기 3에서 62만 5천 원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구했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힌트를 가지고 다시 구해볼 거예요. 자, 가공비는 뭐라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 200%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가공비는 얼마다? 62만 5천 원에 2를 곱하니까 125만 원이다. 자, 가공비가 125만 원이네.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125만 원인데 보세요. 자,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였는데 제조 간접비가 뭐라고 돼 있냐면 직접 노무비 150%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제가 오타가 조금 많이 났네요, 오늘. 자, 그래서 가공비는 어떻게 되냐? 125만 원을 직접 노무비 곱하기 2.5. 그쵸? 자,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5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직접 노무비까지 다 구했네. 그쵸?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제조 간접비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75만 원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150% 곱하면 되니까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직접 재료 원가 62만 5천 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 50만 원인 거를 체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 이렇게 쭉 쭉 나열하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푸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활동기준 원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활동기준 원가가 뭐냐면 우리가 ABC라 그래요. 뭐 액티비티 바이 코스트인가? 뭐 그래서 ABC라고 하는데, 자, 활동기준 원가는 뭐냐면 액티비티 바이 코스트니까 어떤 활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실제로는 구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원가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1번 제조간접비를 활동별로 구분한다. 그렇죠. 활동기준 원가이기 때문에 활동별로 구분하고 작업별로 추적 가능한 원가동인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요. 맞는 설명이고. 2번 자, 공장 냉난방비라던가 공장 감가상각비 등 설비 수준 원가 이런 냉난방비를 활동별로 구분하려면은 전부 다 쫓아가서 구해야겠죠. 그쵸? 엄청나게 어려워요. 뭐 에어컨이라던가 뭐 공조기라던가 뭐 난방기기라든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동인을 실제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기계 시간이나 뭐 노동 시간 또는 뭐 면적 같은 것들을 해서 자의적인 원가 배분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3번 활동물성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 중심점별로 활동 원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가 아니라 많이 소요가 되겠죠. 4번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이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제품별로 구분을 해줘야 되거나 복잡한 생산 공정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한테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적게가 아니라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주식회사 산성의 공장에는 2개의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단계 배부법을 할 건데 전력부부터 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 후 얼음 패드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조 부분부터 배부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전력부에 있는 이 금액을 급수부, 얼음폰, 얼음 패드에 배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급수부에 배부된 이 전력부의 금액이랑 얘를 합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전력부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전력부부터 배부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전력부 얼마예요? 20만원. 이제 20만원을 이런 비율로 배부를 할 겁니다. 20만원 곱하기 0.2에서 얘는 4만원, 얘는 10만원이 되겠죠. 20만원 곱하기 50%, 얘는 20만원 곱하기 30%에서 6만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20만원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급수부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배부할 건데, 자, 배부 대상 금액이 얼마냐면 요거 10만원에 요 전력부에서 배부된 거 4만원 더해서 14만원을 배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비율을 재산정해야 되는데 이 10%와 40%를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전력부는 배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얼음폰에는 얼마가 배부되냐면 0.2, 20%가 배부가 될 거고, 얼음 패드에는 80%를 배부가 할 겁니다. 요거 빼고 곱하기 2 하면은 바로 나오죠. 20%, 80%. 원래는 요렇게 하는 거지만 그냥 얘를 빼면 바로 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냐면 14만원 얼마? 20%를 배부하면 얘는 28,000원이 배부가 되고요. 얼음패드는 나머진 112,200원이 배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음패드의 제조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전력부에 배부된 거 얼마? 요거 6만원. 급수부 얼마? 112,200원. 그리고 원래 배부됐던 금액 얼마? 40만원을 더해서 얘네 세 개 더하시면 572,000원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부를 한 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572,000원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이 조금 빨랐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제가 설명이 빠른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조금 느리게 천천히 감기를 하시거나 잠깐 정지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뭐죠? 우리가 유보 내역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었었어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명세서,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이근사님, 송금부장님하고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쭈르륵 밑에 기부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요거는 조금 실기에서 실행을 시키셔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요런 것들이 다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풀이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들어가시면 기부금 있는 거를 확인하셔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답을 외워두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퇴직연금, 충당금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이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2번. 법인의 직원이 당의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현실적인 퇴직이에요. 그 답은 2번이에요. 자, 이 근거가 제가 약간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직원은 무슨 법의 그 기준을 따르냐면,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요. 자, 임원은 무슨 법에 적용받냐면요, 민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을 적용 못 받아요. 민법에 의해서 받아요. 그래서 임원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직원에서 임원으로 취입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자에게도 회사 규정이 있으면은 설정할 수가 있어요.
4번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의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확정기여형 DC형에 지출하는 금액들은 전액 송금에 산입합니다. BC가 아니라 DC형이요. DC형은 전부 다 송금 산입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법인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영리내국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저도 풀었는데 틀렸어요. 처음에. 왜냐? 이거는 거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 초과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입금산입한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입금산입하고요. 2번 니은 업무용 소유자 관련 감가세비 한도액은 400만원이고요. 일반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인정이 되고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시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일반 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과 동일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요거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나오시면 틀리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굳이 다른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14번 답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은 모두 그러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과거에는 조금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였는데 요새는 좀 나오지는 않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개념만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동사업은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공동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람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이 과세는 어떻게 하냐면 각 사업자 A는 A대로 과세를 하고 B는 B대로 과세를 하고 C는 C대로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개별 사업장, 그래서 A가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요런 사업장도 이런 네모난 사업장도 갖고 있는데 이런 개별 사업장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별개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큰 흐름을 가지고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 사업장은 어떻게 한다? 통합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봅니다. 별개로. 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지분율에 의해서 분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에 A는 10% 투자했고 B는 70% 투자했고 C는 20% 투자했으면 이 지분 투자한 비율로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하냐면 공동사업자 단위를 이용하는 이월결손 공제를 배부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자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답이 3번이 나는 틀렸고요. 자,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사업장은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사업자의 기준은 뭐냐면 2인 이상을 공동사업장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요렇게 틀린 것들을 정리하시면은 되겠어요. 얘는 통합이 아니라 별개를 보고 얘는 결손금은 각 사업자별로 분배가 돼서 처리된다. 그리고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2인 이상이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액연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우지는 않죠. 그쵸? 외워봤자 지연 발급 이런 것들은 10%다. 이런 것들 부가세 문제 풀 때 그런 것들만 외우게 되는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발급한 세액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자, 필요적 기재사항 뭔지 아시겠죠? 세액연서가 있으면은 여기 그쵸? 여기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예 사업자 등록번호,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작성연원일, 그리고 공급가액 세, 요게 필요적 기재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1% 맞고요. 2번, 세무서 발급 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념 확정 신고 기한 내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 발급 공급가액의 1%. 3번, 전자세무계약 전산기한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어렵네요. 정송기간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의 발급 명세를 전송시 지연 정수간 공급가액의 요게 아니고 발급 명세 같은 경우는 0.3%가 되겠어요. 4번,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월 22일 거래처에 공지를 위해서 문자나라에서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판관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뭐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57 카드 과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바로 해볼게요. 2월 22일 날 차변의 수수료 비용 2,213원, 부가세 227원,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해서 2,500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2번 갑니다. 자, 3월 30일 다항회사의 감자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자가 나오네요. 당사는 사업 축소를 위해서 발행 중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8번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자할 경우에는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잔액이 있으면 얘네들을 상기하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감자 차익이 친절하게 10만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보통주 자본금이 이렇게 돼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자본금 항상 뭘로 하죠? 액면가액으로 하시면 되겠고, 판매할 때는 판매 대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월 30일 날 첫 번째 뭐 하냐면, 자, 1000주를 소각했죠. 자본금이 500원이니까 1000주에 500원에서 자본금 50주를 일단 죽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부터 해볼까요? 얼마냐면 80만원. 왜 그러냐면 주당 8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으니까, 그쵸? 보통예금이 80만원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차변에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감자 차손. 자, 감자 차손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 우리가 감자 차익이 있죠. 얼마 있냐면 10만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감자 차익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을 감자 차손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감자 차익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감자 차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 차익 먼저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월 21일 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억 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문제의 핵심 뭐냐면, 자, 현금 배당은 뭐다? 미지급 배당금. 그래서 얘는 부채 계정이고, 주식 배당했을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은 회사 입장에서 현금의 유출이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해서 자본금 늘리고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죽이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배당이니까 우리는 일단 미지급 배당금을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 그냥 예수금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3월 21일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현금 배당하기로 했는데 현금 배당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미지급 배당금이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 아시는 거 요걸 넣으셔도 되고, 찜찜하시면 3월 21일 날 이렇게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는 어렵진 않죠? 4월 10일 날, 자, 미지급 배당금 2억 죽여주시고, 이제 미지급 배당 없다, 그쵸? 그리고 얼마 줬어요?
2억을 줬는데 예수금 얼마? 요만큼 예수했죠? 그리고 보통예금이 이렇게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더 하나 알려드리면, 자, 배당금 보세요. 요거는 굳이 알진 않으셔도 되는데, 자, 2억이죠? 얘 얼마에 2,800. 몇 퍼센트예요? 한번 계산기 뚫어보시겠어요? 몇 퍼센트? 14%, 그쵸? 그리고 얘는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여기 10%니까 몇 퍼센트다? 15.4%가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기타 소득 자료 입력 같은 거 할 때 가끔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4번 갑니다. 자, 6월 30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마케팅 부서 직원 이현지의 퇴직금을 지급을 했고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이렇게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일 지급이 현재 관련 계정을 조회와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원래 보통 뭘로 조회를 하냐면 재무상태표로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재무상태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설치를 잘못했나? 여러분들 거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자, 6월이었죠? 6월 30일 날.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원래는 이 투자자산이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 밑에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보시면 900대 있죠. 그리고 여긴 0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더블 클릭해 봤더니 잔액이 얼마냐면 1,500이래요. 여기도 보면 보이세요? 잔액이 1,500이야. 잔액이 1,500이라는 얘기는 재무제표에 1,500이 떠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출문제 만들다가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아서 이 600이 1로 왔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얘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 계정을 써서 넘겼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1,500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럴 경우에 이상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여기 제대로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실제 문제 나왔을 때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원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전표를 치면 시산이 집계가 돼요. 이게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집계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잠깐만. 부채는 없지. 자, 부채는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자, 1,500이 있고 900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원래 1,500, 900으로 떠야 되는데 뭔가 지금 에러가 있어서 이렇게 뜹니다. 실제로는 시험 프로그램에 아마 1,500이 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하면, 자, 우리 그래서 조회하면 퇴직연금 운용자는 1,500이 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900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 일단은 우리가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요. 그쵸? 퇴직급여 충당 부채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운용사에서 1,2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렇게 죽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통예금이니까 1,500 줬죠? 보통예금 얼마? 300. 그러면 이 1,500이죠? 1,500인데 회사 돈으로 300 줬고 원래 적립돼 있던 거에서 1,200만 원 줬다는 뜻이고 회사는 충당부채를 900만 원 쌓았으니까 나머지는 뭐다? 퇴직급여 판으로 해서 비용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부채 차감 계정이라고 많이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금액이 클 때는 요렇게 여기 없네. 얘는 투자자산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렇게 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냥 헷갈리시면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또는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그 잔액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럼 바로 문제 2번 부가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건데요.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사는 제1기 확정 부가세를 법정신고 기한인 7월 20일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렇게 누락돼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입 매주 전표를 입력하고 분기는 생략하시고 수정신고와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전자세금계에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미정소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분기를 3개를 일단 넣어야 되는데요. 자, 1번 외국법인인 거래처에 수출한 재화에 대한 신고로 누락하였다. 직수출이니까 16수출로 하시면 되겠다. 선적일로 회계 처리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월 3일 대상라이프에게 소형승용차를 공급했대요. 소형승용차에 뭐다? 건별이죠. 원래는 불공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불공하시면 안 돼. 왜냐면 세금 견서를 미리 발급했기 때문에 건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금계에서 발행했으면 불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사무실 6월분 임차료에 대한 종이 발급분 매입 세금견서를 누락하였다. 발행은 됐는데 누락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50일 과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를 넣어야 되는데 참고해서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세금견서 미발급 가산세는 몇 %다? 2%. 신고불성시는 원래 10%인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은 50% 감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를 넣을 거고요. 납부불성시는 0.025 날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동으로 들어가죠. 영세율도 0.5인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1기 확정이 7월 25일인데 8월 14일 했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50%가 감면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매입 매주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제가 메모를 여기 있네. 자, 일단은 6월 27일 1번부터 해볼게요. 6월 27일에 16수출에 금액이 얼마냐면 1,100원에다가 3,000불이니까 33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 라로체라고 되어 있네요. 라로체 하시면 되겠고 영세율 구분에 직수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번호 없으니까 넘어가시면은 되겠어요. 분기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3일이네요. 5월 3일 그래서 14건별의 금액이 얼마냐면 1,320만원 하면은 건별은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 대상라이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분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종이 발급 현금 판매한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월 30일 50일 과세였죠. 네, 종이니까 전자 없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200에 부가세 별도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가 미림 빌딩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가시게 되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고 추가적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수정신고가 자동으로 떠요. 1기 확정이니까 자, 4월에서 6월로 하시면 되겠고 신고 구분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수정신고 신고자 수 첫 번째로 하시면 내가 입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납부세액이 원래 3,314만원이었는데 3,414만원 100만원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매입 납부세액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줄면은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산세액계 탭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면 일단은 자, 우리가 요거 뭐라고 돼 있죠? 미발급된 거는 미전송 가산세 적용하지 않으니까 미발급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미발급된 게 얼마예요? 요거 그렇죠? 그래서 1,200만원 자,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신고불성시 얼마죠? 납부세액이 100만원 늘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원래는 10%인데 50% 감면됐으니까 원래는 10만원인데 50% 감면됐으니까 얘를
5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납부부서실은 자동으로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당초 납분 기한이 2019년 7월 25일인데 2019년 8월 14일이었나? 네. 8월 14일.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얘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수출 누락했으니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330이었죠? 1100원에 3,000불. 330만원. 이래서 16,500원이 나오는데 얘를 반으로 해야 되죠. 16,500 나누기 2 하면은 8,250원 나오네요. 8,25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신고가 안 나올 때는 왜 안 나온다? 매입 매주 전표를 입력을 안 해서 그래요. 입력을 하시면 수정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2번. 당사는 하루만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구매 확인서를 받았다. 이게 예정 부가세 신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개 내국시경자 요거 하시면 되겠고 영세율 매출명세 작성하시면 되겠고 부가세 신고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내용 보시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구매 확인서가 나오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16 수출이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요거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여기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국 신임장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 기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인보이스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수출돼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되는 것들. 근데 내국 신용장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유의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갑니다. 2017년 10월 1일날 하나은행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이 만기일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예요? 그냥 유동성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장기차입금 하나은행 거 죽여주시고 유동성으로 인식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바로 2번 갈게요. 자, 다음에 이기박전 부가세가치 신고서 내고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아이고 엄청 기네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있고요. 2번 보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위제 매입세액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대요. 확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면세제한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공제 위제 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여기에 384,610원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확대한 거예요. 혹시 안 보이실까봐. 그 다음에, 자, 이기박정 부가세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을 처리한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요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분기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부가세 예수금이랑 대기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금과 얘가 예수금이고 얘가 대기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부가세 예수금, 죽여주시고, 얘 원래 부채죠.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도 죽여주시는데 보시면은 780에 뭐가 들어가 있다? 위제 매입세 공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가세 대금 실제 전폐 입력된 거는 750이다. 제가 좀 빨랐나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실제로는 780인데 요거 분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그래서 부가세 없죠. 근데 이거는 위제 매입세 공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부가세 대금은 장부에 750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부가세액 750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재료 적요 8 요거 금액만큼은 타계정으로 해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 잔액 납부세액이 딱 떨어지겠네요. 미지급세금 얼마? 211만 5,385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핵심은 위제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문제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사는 물류창고를 세lum창고로부터 임차하고 있다. 창고 임차료는 계약 시 전액을 선급하였다. 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 및 기장 데이터를 참조해 회계 처리하시오. 여러분들 요거 3번은요. 되게 쉬운데 사람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겠어요? 요 밑에 박스 제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네, 볼까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맨날 풀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풀어요. 저도 이게 해설하다 보면은 제가 그 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동영상 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은 이게 사람인지라 문제풀이를 이렇게 막 만들다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실수한 것들을 댓글에서 보고 많이 수정하긴 하는데 요런 것들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푸시다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저기 위에 보이세요? 제가 잠시만요. 마우스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몇 년으로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쵸? 우리 맨날 나오고 맨날 푸는 문제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1년으로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몇 년? 2년이에요.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틀린 분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기계적으로 풀다가. 자,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임차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단기 비용이고 요거는 차기 비용 2020년과 21년의 비용 인식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자, 제가 2019년 3월 1일날 세금계산 임차료 선고시 발행해서 2019년 3월 1일날 전표를 조회했더니 어떻게 처리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가세 대입금, 성급금, 보통예금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차변에 있는 성급금을 상기하시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정말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계약기간이 1년이 넘죠? 그럼 얘는 뭐 하냐면은 현할차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재가치 할인차금에서 우리 유효이자율법 배웠죠? 그거 가지고 원래 그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문제를 내려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요 회계 처리는 실제로 FM으로 가면은 틀린 회계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IFRS를 적용하게 되면 자, 그래서 뭐 일반 회계 기업 지분도 원래는 이거 현할차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풀이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급금을 죽여주시고 임차료를 인식하시는데 어떻게 인식한다? 이거는 2년치의 임차료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 24분의 얼마? 9 해서 우리가 계약기간 4월부터죠.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하면 9개월이거든요. 9개월치를 인식해서 2,250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선급금을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거는 계약기간 2년인 거 확인하시고 4월부터 시작하는 거 확인 꼭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재고자산은 어떻게 푼다? 비정상 공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 입력으로 결산해 주시면 좋아요. 그게 또 쉽고요. 자, 그래서 제품은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고 상품은 얼마 넣는다? 2천만 원 넣고 플러스 뭘 한다? 자, 상품이 원래 2,500인데 2천만 원이 됐죠? 상품 평가 손실 이게 아마 기말 상품 재고액 바로 윗칸에 있을 거예요. 상품 평가 손실에 500만 원도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상품 재고액은 2천만 원 입력하시고 제공품 이렇게 원재료 기말 재고액 이렇게 입력하시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갑니다. 5번이 아니라 원청리수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월 기속분 지급일 4월 10일에 대해서 사원 등록과 수당공제 등록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장료 입력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실습은 각자 해보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식대를 지급하는 대신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다? 식대는 비과세란 얘기죠. 그쵸? 자, 2번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으로 받는 수당이다. 얘도 보다 비과세이다.
3번. 기업부서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자, 연구소는 얼마까지 비과세? 20만원까지. 그래서 비과세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보시고 비과세 수당 등록에서 비과세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제시된 자료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딸려가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딸려가지 않는 것들은 요거 두 개일 건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원 등록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요거 구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원 등록에 가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간 넣으시면 되겠고, 감면율 70%를 넣으셔서 사원 등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는 사원 등록하시고 수당공제 등록하시고 급여자료 입력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세요. 자, 저는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조공장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김성실 씨를 자, 이렇게 입사 이렇게 있고 연말정산 자료에 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아서 부양가족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본공제에서 부라고 뭐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배우자 최하의 총급액 2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된다? 근로소득 2천만 원은 공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넘으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부치는 보니까 중증 환자이고 소득이 없으시니까 되겠고요. 자녀분도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되겠는데요. 자, 2번 보니까 김부치는 중증 환자로서 취업이나 취약이 곤란한 상태이며 위사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니까 장애인 그 구분값에다가 위사가 발행한 거 구분값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부양가족 명세에 공제 X부로 하시고 요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가서 얘네들을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얘네들 자체는 내용은 많지 않은데 요거는 되게 알짜배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장성보험은 초록색, 의료비는 하늘색, 교육비는 보라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료부터 볼까요? 자, 아내분이 공제가 안 되죠. 자, 보험료는 뭐다? 기본 공제 대상 요게 영향이 있죠.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닌 아내분에 대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분만 공제가 된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거기다가 7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료비 보겠습니다. 자, 김성씨 500만 원인데 안경구입비가 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안경구입비는 보시면은 한도가 얼마죠? 안경구입비의 한도는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되는 20만 원을 뺀 500만 원에서 초과되는 20만 원 뺀 48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내 거 되고요. 김부친, 김자녀 다 됩니다. 그래서 위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본인 거 480, 장애인 김부친님 장애인이었죠. 400 넣으시고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아내분 거랑 자녀분 거 400 더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김성실 본인 거는 다 되고요. 김자녀 거 볼게요. 자,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50만 원인데 자, 체험학습비 한도는 얼마다?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구입비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초과분 20만 원이라 60만 원에서 80만 원, 250에서 80만 원 빼서 170만 원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이렇게 170만 원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크게 세 개인데 자,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공제 대상 아닌 것에 사람의 보호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경구입비 한도는 50만 원이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얼마다? 30만 원이고 교복구입비는 누가 된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만 된다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입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는 실습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실습을 하고요. 실습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실습을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손익계산서 지급의 내역은 뭐냐? 손익계산 지급 이자의 내역인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차입금이죠? 차입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에 입력한다?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차입금 란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억 원이니까 총 2억 원이네. 그쵸? 총 2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 을지라는 곳에다가 입력을 같이 해볼 거고요. 자, 3번 당사는 12월 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요거는 이론 문제로도 가끔 몇 회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론 문제로도 나왔던 문구인데요. 자, 이렇게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수 수익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입금 불산입이 돼요. 자, 근데 이자 비용을 잡으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송근산입을 해줘요. 송근산입을 해주는데 미수된 이자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이 된다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따가 우리가 세무조정 입력할 때 입금 불산입에 얘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는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인세 입력하실 때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었죠? 회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요거네요. 들어가셔서 입력을 할 건데, 자, 차입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불러오기가 되는데 한번 해볼까? 그냥 할까요? 자, 거래처명이 뭐냐면은 목성은행. 한번 해볼게요. 되네. 그쵸? 불러오기가 되네요. 3월 1일날 돼 있는 거 되겠고, 그 다음에 수성은행. 수성은행도 불러오기 하니까 얘는 차입금 발생일이 2018년 5월 3일이기 때문에 정기 2월 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2019년 1월 1일날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돼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입력하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자율이 4.5%니까 수성부터 해볼게요. 4.5 입력을 하시면 이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목성은 얼마 있냐면 이자가 3.5 입력하시면 일수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이자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주주 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인정이자 계산 을지. 자, 그래서 직책이 대표이사니까, 아이고, 알아? 잠시만요. 왜 입력이 안 되지? 아, 네네. 제가 요거,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해설을, 죄송해요. 요거는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이네요.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요게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을지에 보이는데, 제가 요거 풀이를 하다가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성명이 백두산님이네요. 하시고, 자, 저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가지급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저기에다가 그냥 뭐 별도 약정이 없기 때문에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5일과 5월 1일이기 때문에 대여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2019년 2월 5일. 자, 그 다음에 얼마냐면 각각 1억이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5월 1일. 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자동으로 적수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지로 가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자율이 적용이 돼서 들어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고 이자율도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다 됐습니다. 갑제에 들어가시면은 자, 우리가 입력했던 차입금 적수들 등등등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세무 조정해야 될 금액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 조정액.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세무 조정할 때 항상 직접 입력 누르시고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죠? 요거. 입금 무산입 되는 것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였냐면 미수수익에 대한 입금 무산입이죠. 그래서 미수수익 입금 무산입 300만원 유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인정이자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정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입금이죠. 자, 그래서 6897256인데 중요한 게 보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여로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세무 조정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체크를 하시는지를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손 발생 내역 입력을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2019년 1월 10일 거는 법원의 면책 결정이 됐고 2019년 4월 8일 거는 사망을 했고 2019년 10월 4일 날은 부도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대손은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원인을 항상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원인을 다 입력하는 게 나오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부도는 어떻게 한다?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성금 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따가 성금 부산입을 해볼 거예요. 부도 발생하고 10월 4일이 했죠.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죠. 지금은 19년 11월 31일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성금 부산입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대선거 충당금 내역 보시면은 2,200만원 요거 있고, 그쵸? 요거 있고, 이렇게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차기 이월될 거, 정기 이월될 거 입력해야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기 이월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단기 계상액 2,500 있죠.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 차기 이월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체크하시면 되겠고, 정기 이월액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충당금 기초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입력을 우리가 할 거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요 위에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선 관련 기말 채권 잔액 확인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자료 볼까요?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는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 잔액이 1,325만원이 존재한다. 나중에 입력할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대손 설주는 친절하게 나오네요. 1%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손 발생 내역부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1월 10일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네요. 외상매출금. 자, 채권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죠. 대손 사유는 뭐냐면 법원의 명책 결정이니까 자, 몇 번이 되겠냐면 이럴 때는 없죠? 없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한데요. 뭐 강제 집행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자, 그냥 저는 입력을 직접 해볼게요. 법원 면책. 자, 그래서 법원 면책으로 입기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보다는요. 법원 면책 입력하시면 되겠고 2200. 자, 입력하시고 얘는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 시인에게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2200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대성충당금 상계가 된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월 8일 얘는 보면은 사망이니까 얘 뭐였죠? 대여금이네, 그쵸? 자, 대여금인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대여금 쳐볼까? 얘가 단기인지 장기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재무상태표 줘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장기 대여금에 이렇게 대손이 됐네요, 그쵸? 단기 대여금 없고 장기 대여금 보니까 이렇게 대여금 대손 처리된 거 보이죠? 4월 8일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장기 대여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 대여금. 어려울 때는 이 4월 8일 분기를 쫓아가셔도 돼요. 뭐 저는 그냥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한 거고, 헷갈리시면 요거 분기를 쫓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타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사망이니까 3번, 금액이 1,500만원. 자, 얘도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0월 4일날 바드러움이네. 바드러움은 뭐죠? 매출 채권이 되겠어요. 얘는 뭐냐면 부도인데 6개월 경과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입력하시면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되고 이 부도 6개월 경과 일단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금액이 얼마냐면 2,500. 그 다음에 어떻게 난다? 여기서 신액이 아니라 얼마? 부인을 해야 돼요. 그쵸? 송금 물산입이 되기 때문에 부인에다가 이렇게 2,500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대성금 조정 마무리가 됐고, 채권자 내건 요거 3번에 있는 거 가지고 입력해 볼게요. 예상 매출금 얼마냐면 927373 빵. 자, 그 다음에 일단 받으러음 172 빵빵 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게 뭐다? 단기 2,500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볼까요? 자, 대손충당금 조정인데 보시면 요거 가지고 할 거거든요. 보세요. 단기 계산이 얼마다? 요거 대손상각비 내가 인식한 거 얼마? 25328 25328 빵빵이고, 보충액 얼마다? 보충액을 넣어서 이 차기 2월 금액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얼마냐면 그러니까 1,0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단액 얼마다? 7,200 넣으시면 되겠고, 충당금 부인 누계 얼마다? 1,32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과소환입, 과다환입이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송금으로 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기 거든 전부 다 송금 산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송금 산입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직접 입력 누르시고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친절하게 다 나오네요. 그쵸? 그냥 요대로 하셔도 되고, 문제 우리가 체크했던 거, 얘 송금 물산입해야 되고, 요거 송금 산입 들어가는 거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된 거 확인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한도 초과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 100 이렇게 그냥 입력해도 돼요. 그대로. 그래서 뭐 찜찜하시면 정기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액 해도 되고 한도 초과액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다 환입 돼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한도 초과라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는 유보가 감소한 거가 되겠습니다. 장기에 유보 발생했던 거를 유보 감소시키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손금 부인액 얼마? 2,500만원 예 유보 발생하시면 되겠고 다음 내년에 유보 감소를 없애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다? 24084 270 얘도 유보 발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후기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접대비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요건 약간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금의 조정명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나?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 매출액이 있고 제품 매출액이 있는데 특관자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특관자에 대한 매출액은 우리가 접대비 산식을 할 때 특관자에 대한 매출은 별도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리 존중사항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2번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개인카드 사용액은 접대비에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해요. 복리후생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송금 산입이 돼요. 접대비만 안 된다. 왜냐? 접대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그냥 써라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접대비가 대부분 뭐 식사 같은 것들도 많은데 이제 과거에는 유흥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하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지?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카드는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만 회사가 송금 같은 거를 받을 때는 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접대비 판관비 중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접대비 계산기 중 사적 사용 경비 대표이사가 썼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항료 송금부 산입 사항료로 처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표와는 별도로 판매거래처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접대비로 계정 처리하였다. 얘는 경조사비 기준 초과 금액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으로 해서 송금부 산입이 되게 됩니다. 일단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접대비 조정명세서죠. 좀 키워볼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불러오기를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원장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있는 것들 금액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있는 것들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3,400 들어가 있고 2,100인데 50만원 요거 있으니까 2,150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사적 사용 경비 대표이사 거 300만원 있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동으로 이 기표가 되기 때문에 딸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딸려와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준 초과 금액 개인카드 사용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조정 가백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무 조정해야 할 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1892만원 이렇게 나와요. 요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 등록 가서 직접 입력하시고 일단은 한도 초과된 것부터 해볼까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 얼마냐면 18920. 그래서 얘는 뭐다? 접대비는 항상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대표이사 쓴 거 뭘로 하고 한다? 상여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 용도분. 그래서 얼마냐면 300만원. 얘는 대표이사니까 보다 상여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었죠? 보세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야. 송금물살인입이 요거 하나가 있고요. 한도 초과된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550도 송금물살인입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입력하셔서 요거 신용카드 미사용분 송금불산 200을 넣어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등 미사용 뭐 접대비야 해도 되고, 그쵸? 접대비가 낫겠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얼마냐면 550. 해서 얘도보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그래서 접대비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접대비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다. 요거 갑지에 가서 을지에서 입력 조심하게 다 하신 다음에 요거 송금물산입, 요거 송금물산입, 그리고 개인 사용분 상여로 처리한다라는 거를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시오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세무조정이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실습은 하진 않고 설명만 해볼게요. 자, 법인세 등 이거 뭐죠?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해야 되죠. 그쵸? 유보하게 되면 나중에 또 들어오니까 차년도에 유보 감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을 해서 법인세 등이 순환되는 걸 막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손익계산서 가시면은 우리가 뭘로 하죠? 법인세 서식에 당기순이익 들어가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뭘 빼요? 법인세 등을 빼요. 그쵸?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당기순이익 가지고 법인세 계산해서 법인세 등이 또 들어오면 얘가 또 무한적으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당기순이익 감소되겠지. 그럼 또 법인세 등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를 뭐래요? 무한 루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무한 루프를 없애기 위해서 법인세는 송금불산입에서 아예 세액 계산할 때 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자, 퇴직급여 보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인데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대금 3,500이니까 이 나머지 차액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3,500 빼고 나머지 500만원은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감가상각비 업무 수용차로서 상각 범위액은 700인데 500겠죠? 그럼 200만원 덜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덜했기 때문에 송금산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200만원만큼. 자,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 700만원인데 전액 대표이사 사택에 대해서 지출됐다라고 돼 있네요. 대표이사 사택에 대해서 지출됐으니까 얘는 뭐다? 송금부산입 대표이사 상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그냥 세무조정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4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지와 을지를 작성하시오. 다른 기존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이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대성충당과 한도 초과액 이건 뭐죠? 기초잔액이고 성급비용, 재고자산 평가감 얘네들을 다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기초 잔액의 입력을 일단 하시고 얘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을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을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300만 원이니까 기말 잔액 300으로 만들라는 얘기고, 선급 비용은 전에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분이니까 기말 선급 비용 잔액은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됐으니까 얘 평가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쵸? 당연하죠. 단기 있게 매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도 기말 잔액이 0원이란 뜻이고,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신규로 10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을지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갑지는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가지고 갑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을지부터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딨냐? 어디 갔죠? 여기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삭제를 해야 되니까 다 삭제를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해볼게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일단 기초잔액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직접 입력 누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 그 다음에 선급비용 100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 5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의 기말잔액 얼마다? 300이 돼야 되니까 자, 500 죽여주시고 300 증가시키면 되겠어요. 그쵸? 단기 거니까. 자, 선급비용 기초 거 다 없어졌죠? 재고자산 평가감도 없어졌어요. 없애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000만원 발생했으니까 증가에 1000만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말잔액은 대손충당금 3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한 거 1000만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갑지 가겠습니다. 바로 갑지는 자, 어떻게 조회하시냐면 재무상태표에서 12월 거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것들, 요게 제가 여기다가 캡처를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동일한 거니까 잘 안 보이긴 하네. 요걸 이렇게 해볼까? 줄일 수 있나? 자,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얘가 더 잘 보이니까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안 보이네. 그냥 요걸로 할게요. 제가 조금 키워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전체 삭제를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 기초가 얼마냐면 자본금이 3억, 자본이연금이 얼마냐면 252만원, 자본조정 얼마죠? 없네. 그 다음에 기타 파과소득 등이 얼마냐면은 100만원인데 마이너스 100만원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자, 그리고 자본잉여금도 어떻게 하시냐면 자, 252만원인데 얘도 똑같이 일단은 해볼게요.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경 얼마냐면 300017008인가? 네, 8원이네요. 300017008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601-537-008 맞네요. 맞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틀리면 여기 있는 부호 보셔서 부호로 조정해서 합계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요 합계 금액이에요. 얘랑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부호가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입력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부호가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있는 거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자본금 동일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동일하고 매달 관련된 평가손익이 50만원 증감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증가가 된 건데 얼마?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차이가 얼마냐면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300-017-008에서 얼마가 됐냐면은 381-516-243이 됐네요. 차이가 얼마냐면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1499-235가 됐어요. 자, 그래서 381-516-243이 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150 확인하시면 되겠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682-536-243, 682-536-243까지 확인을 하시면 풀이가 모두 종료되도록, 풀이가 아니라 답안이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